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설 개념부터 얼른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저 오늘 경제에 대한 얘기 할게요. 오늘 제가 시간은 뭐 1시까지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지만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끝나는 대로 끝낼 거예요.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그치. 근데 생각해봐. 이거 개념 마저 하고 이제 경제 배경 지식만 할 거니까. 그럼 금방 끝나겠지? 도와줘. 알았지?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명절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명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축복을 드릴게요. 복이 있을지어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모더니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이해시켜야 되는 이유가, 물론 모더니즘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시에 있어서 또는 소설에 있어서 상당히 안 읽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모더니즘 문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시 같은 경우도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작품들 보다 보면 이거 무슨 말 하려는 거야? 혹은 정서가 안 드러나 있어. 그런 시들이에요, 다. 그런 시들 대표적인 거 혹시 읽히는 거 있는 거 기억나는 거? 일품의 기쁨이래. 는 이번에 수능 특강이 없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하게 정서가 표현되어 있어요. 뭐가 있을까? 패촌행이라는 단어 혹시 시 기억나요? 패촌행 혹은 초토의 시 뭐 이 정도? 거기서 막 정서를 직접적으로 막 표현하지는 않아요. 패촌행은 기억나? 내가 동네 찾아갔어. 옛날 살던 동네 갔는데 없어 뭐 다 없어. 늙은이가 나한테 뭐라고 해. 친구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다 서울 갔어. 정서 드러나니? 안 드러나. 기억 안 나지? 그런 시예요. 그러면은 그런 정서들을 누구에게 맡겨버린다고? 독자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야. 네가 알아서 느껴. 자, 그러면 하나 또 궁금한 점. 그런 시들이 만약에 출제가 되잖아요. 그럼 니들이 느꼈으니까 저 이렇게 느꼈어요. 저 이렇게 느꼈어요. 다 똑같겠니? 다르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화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렇게만 주면 안 돼. 그럼 문제화할 수 있는 이유는 보기 때문이에요. 보기에 그럼 뭘 줄 거니까? 주제 줄 거니까. 상황 줄 거니까. 정확하게 줄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문학에서 보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알겠죠? 시 안에서 읽는 거야 보기 없어도 읽혀. 그러니까 보기를 꼭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기를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도 여러분들이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표현 방식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소설에도 표현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의 표현 방식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글자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 자, 여기 히읗, 히읗, 지읒 뭘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기억할 사람 없어? 씁시다. 현학적 표현. 현학적이다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뒤에 한자에 요 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이거는 관형사로 돼버리는 거예요. 관형사. 알겠지? 엄매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현학만 우린 해석해버리면 되거든요. 학식을 출현하였습니다 라는 단어 알아? 출현하다? 출연 말고 출현. 뭐야? 출현하다. 나타나다. 야, 귀신이 출현했대. 야, 출연 아니야. 알겠지? 그럼 자, 출현, 나타났다. 나타냄. 그럼 학식을 나타내는 거야. 저 사람 똑똑한가 보다. 이거 아니에요. 일부러, 과장되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럼 느낌은 어때? 재수없어. 빨리 꺼. 경고야. 아니면 가. 녹화해서 보내줄게. 자, 현학은 그래서 재수없어 이런 느낌 들어야 돼. 저 사람 뭐야 저렇게 아는 척해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 현학적 표현에서 어떤 식으로 아는 척해야 되겠니? 고사 인용 많이 해. 그리고 한자어 많이 사용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 방식에서 또는 표현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특히 어디에서요? 고전에서 많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도 똑같아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 자, 관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한 건 관대하게 용서해 주세요고, 이때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뭐 유행어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 유행어라던가 혹은 속담, 격언, 이런 것들 사용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관용적 표현, 관용적으로 사용했다 라는 말을 모르면은 아예 문제 못 풀어. 선택지에 나와버리니까. 현학적 모르면 못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휘 부분은 계속 잡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수능 전날까지. 자, 오른쪽 가서 이제 해학 풍자 여기 하나만 써주세요. 제가 프린트 다시 드린 분들은 거기다가 넣었을 텐데 안 드린 분들은 해학과 풍자 요걸 빼먹었더라고. 자, 우리는 그러면 해학은 뭐고 풍자는 뭘까? 여기서 설명하기 쉬운 거 혹시 여러분들 있어? 뭐 이거 둘 막 이렇게 비교 대조 많이 하잖아. 뭘까? 혹은 뭐 하나의 특징. 풍자는 뭐야? 이거랑 뭐 비꼬는 거? 오케이, 비꼰다. 또 뭐 비판 이런 거겠지? 비꼬다. 또 뭐가 있을까? 풍자에선 그냥 비꼬야 돼? 비판해야 돼? 웃기게. 그럼 웃기게 비꼬면 다 풍자가 되는 걸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 웃기다라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일까? 나? 아니야. 이거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도 재미없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뭐가 재밌어? 이 시대에서는 롤이 재밌잖아. 그치? 게임 보는 거 재밌잖아. 유튜브 보는 거 재밌잖아. 안 그래? 근데 우리 관점에서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웃기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웃기게 비꼬고 그 당시에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해학은 뭐예요? 슬프게? 아니야, 이것도 웃기게야. 슬픈 상황 웃기. 그 슬픈 상황도 웃기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걸 해학적으로 풀었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 웃기게는 그 당시에 웃긴 건데 도대체 그럼 그 당시에 뭐가 웃긴 거냐라는 얘기죠. 그럼 시대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시대마다의 차이는 조금 이따 첨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럼 이 웃기다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얘기할게요. 언어 유희하거나, 두 번째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혹은 과장되게 열거해 나가는 거. 즉 말장난 느낌이 들어야 돼. 말장난. 그리고 하나 더. 얘들아, 희화하다라는 단어 아니? 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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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는 이렇게 그렇게 변화시킨 거니까 희자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때 희자는 뭘까? 희화시키다. 기쁘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웃긴 거랑 기쁜 거랑 어때? 의미적 차이. 똑같은 범주 안에 있는 걸까? 조금 다른 걸까? 얘들아, 빨리 웃긴 거랑 기쁜 거랑 여기서 이제 민감성이 생겨야 된다고. 좀 다르지. 아우 기뻐, 아우 해피해랑 웃겨 이거랑 다르잖아. 이때 희자가 우리 희롱하다 희자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희롱해 버리는 거예요. 희화시키다라는 건요, 저 사람 웃겨버리게 그리는 거예요. 하나 더. 그러면 해학과 풍자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풍자는요, 비판이 들어가야 돼요. 비판. 자, 대신 그 비판을 할 때 얘들아 직접적으로 돌직구 날려고 야 이놈아 네가 그게 잘못됐어 이러면 풍자라고 느껴지니? 아니지.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이 비판을 돌려서 해야 돼요. 혹은 뭐 빗대요. 직접적으로 하면 풍자 안 돼요. 어딘가에 돌려서, 상황에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뭐 고사에 인용을 해서 고사로 돌려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시조에 많이 나와. 얘들아 가사에 많이 나와. 꼭 캐치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풍자는 문제점 제기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고, 해학은요 웃기게 표현하면 다 해학이니 여기에서 하나 더 갈게요. 감정을 유발해야 되는데 어떤 감정이냐면 뭔가 가까워지는 공감의 감정 혹은 연민의 감정,
이런 감정이 좀 유발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그걸 해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감과 연민을 이렇게 좀 불러일으켜 줄 때, 그럴 때 우리는 해악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흥부 놀부 이야기에서 흥부 이야기 혹시 아니? 흥부전? 흥보전 뭐 흥부전? 흥부가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되게 웃기게 얘기하기도 하지. 그러면서 아우 저 흥부 자기 비판하는 거 아니잖아. 그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우리가 연민할 수 있도록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가까움 이제 가까워짐 이런 내용으로도 좀 정리해 주시고 풍자는 문제점 지적하는 거니까. 자, 요 희화시켜서 우스꽝스럽게 그린다라는 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들 옛날에 그림에서도 나온 거 알아요? 캐리커처 알아요? 인물의 특징을 딱 잡아서 뭔가 이렇게 캐리커처 그린 거. 그것도 얘들아 웃기게 그린 거다. 사실 또 풍자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희화한 거지. 왜? 야, 인물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 극사실주의를 그려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캐리커처로 막 이렇게 어디를 부각시켜서 그리면 그것도 풍자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알겠지?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소설에 있어서 어떤 형식과 표현적인 얘기였다면, 자, 이제 중간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중간 부분 소설의 3요소. 위에는요 소설 구성의 3요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많이 했었죠? 인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사건. 하나 빠졌다. 어디 있니? 배경. 자, 근데 이거는 아직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소설의 3요소부터 들어갈게요. 자, 소설의 3요소를 보통 얘기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제, 오른쪽에 주제 있죠. 그리고 구성, 주제, 구성, 문체. 문제 아니고 문체야.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 주제, 구성, 문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글자부터 생각을 해보자. 소설의 3요소래. 소설에는 몇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다고요? 세 가지. 모든 소설을 나눠보면은 이 세 가지래요. 그럼 소설에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주제가 있겠지? 네. 그치? 그리고 소설은 어떤 구성을 취하는지 그 이야기 흐름도 있겠지? 네. 그리고 소설에서 쓰이는, 야, 글로 쓸 거잖아. 그러니까 문체가 생기겠지? 자, 문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뭘 표현하는 걸까? 시를 가져오면 어조. 문체랑 어조랑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모든 소설을 잘라보면 주제, 구성, 문체, 주제, 구성, 문체인데 우리는 요 구성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다 넣을 수 있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몰라도 돼요. 어차피 수능에서 이거 물어보지 않아.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자, 갈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야기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갈등은 어디가 가장 높아요? 결정이 높겠죠. 그치? 소설은 항상 갈등의 문학이니까 이렇게 진단되겠지. 그치? 이렇게. 너무 완만한가? 아무튼. 자, 요 지점이 엄청 갈등이 셀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해되죠? 그럼 전쟁 소설 같은 경우는 절정에서 뭐 해야 돼? 싸워야 되겠지? 전쟁해야 되겠지? 애정 소설 같은 경우는 절정에서 사랑을 뭐 이렇게 쟁취하거나 이렇게 뭔가 그리고 위기를 딱 극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되겠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절정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출제가 많이 되는 패턴이겠죠? 그리고 고전에서는 절정에서 결말까지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우리가 5가지 단계를 알라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단계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자, 요거는 제가 장면이라고 하는 걸 그리는 거예요. 하나의 장면, 그리고 2개의 장면, 혹은 전개에서도 장면, 위기에서도 장면. 자, 이것들이 다 하나의 장면들이에요. 장면이라는 건 뭘까, 얘들아? 소설에서의 장면이라는 거는 장과 면? 뭐? 이 장면은 뭘까?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딱 그 내용 단위예요. 내용 단위. 이야기의
내용, 단락. 그럼 다시 이것이 즉 소설 구성의 3요소로 보면 돼요. 하나의 장면은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요. 그 장면 안에서의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장면 안에서 인물 사건 배경, 장면 안에서의 인물 사건 배경. 그러면 자 하나의 장면으로 쭉 가는 경우 없어 소설은. 그렇지? 뭔가 이렇게 끊어질 거예요. 그 끊어지는 기준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끊어지는 기준 어디서 끊을래? 장면과 장면을 여러분들 어떻게 끊을래? 이건 이제 독해 방법이랑도 연결돼요. 어떻게 끊을 건데? 인물 사건 배경이 바뀌면 되겠지. 인물 사건 배경이 변화되면 여러분들 끊어주세요. 바로 반응해줘야 돼. 그럼 인물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뭘까? 인물이 등장하거나 혹은 인물이 퇴장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지? 누구를 만나거나 누가 이제 안녕 하고 가는 경우. 그럼 인물이 등장, 인물의 퇴장 잘라주세요. 사건은요? 사건이 이제 시작되거나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 해소되는 경우. 배경은요, 이거 배경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쭉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배경은요, 먼저 첫 번째 무슨 배경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시간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 어디서 했던 거야? 우리 시에서 전개 방식 할 때 시간 배경 다 얘기했었지? 근데 소설에선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심리적 배경. 그럼 이 심리적 배경이란 건 뭐냐면 1인칭 소설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자신의 생각, 서술에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1인칭 소설 같은 경우는 이 서술 주의 깊게 읽어줘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이 전환되는 부분 있잖아. 서술을 막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전환되는 부분 거기서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거의 뭐 시의 느낌처럼.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끊어주고 정리하고 하나 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사건, 인물 사이에서 무슨 사건, 어떤 행동해서 어떤 심리인지 이런 것들 정리해주면서 가야 돼요. 알겠죠? 도식화해주면 너무 좋아요. 도식화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고전소설 읽었는데 막 내용 이해 부분, 내용 설명 부분 틀린 분들 많죠? 아니야? 없어? 한 번도 안 틀렸어? 틀렸을걸? 한 번쯤은 틀렸을걸? 지금도 여전히 틀리고 있을걸? 어떻게 하라고? 내용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장면마다 끊어서 인물이 뭐 했는지 정리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구성에 대해서 밑에 구성의 유형은 소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전개 방식도 가끔씩은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평면적, 입체적, 뭐가 평면이고 뭐가 입체적이라는 얘기가 시간의 흐름. 이거는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거. 고전소설은 대부분 다 평면적 구성이겠죠. 자, 입체적 구성은요. 현재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오는 경우. 그럼 과거 회상이 들어가겠네. 즉 그 과거의 회상 부분이 들어갈 때. 액자식은 다 알고 있니?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번에 무슨 소설이 있더라? 현대소설에서 액자식 구성 하나 있을 텐데. 코미디언 이야기 알아? 달려간 코미디언? 읽어봤어? 그치 준영아, 기억나? 모르는구나? 꼭 기억해줘. 알겠지? 달려간 코미디언이라는 내용. 아우 할 거 많어? 자, 병렬적이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병렬적. 얘들아, 병렬이라는 건 나란히란 얘기지. 그럼 소설이 어떻게 나란히 갈까? 소설이 어떻게 나란히 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얘네 둘 사이에 인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을 양쪽으로 놓고 보여줄 수 있니? 화면처럼? 우리 요새는 TV에서 기능이 있어갖고 이렇게 분할해갖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들 이렇게 화면 분할해서 동시에 할 수 있지. 소설이 그게 가능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그렇지. 여기 이야기 한번 잠깐 했다가 이쪽 이야기 잠깐 갔다가 또 이쪽 이야기 잠깐 갔다가 이쪽 이야기 잠깐 가. 그런데 한편 누구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고전소설에서도 많이 취하죠. 누구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누구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병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병렬적이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말을 바꿔서 항상 낸다라는 거.
자,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러 주인공들이 하나의 주제로 같이 가는 거예요. 버스 같이 탄 거예요. 옴니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같이 하다, 버스 같이 타다. 그럼 버스 같이 탔으니까 가는 곳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은 주제의식으로. 하나의 버스 속에 여러 주인공들이 타갔고요. 같은 주제의식으로 가게 돼요. 그럼 이번에 소설에서는 우리가 어떤 한 작품 안에서 옴니버스 구성은 없고요. 시리즈물에서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수능 완성에 메비우스 띠라는 소설 있는 거 알아요? 메비우스의 띠는 난소공의 일부예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의 대표적인 그 소설 전체에 4번이 난소공이고, 그러니까 난소공 안에 난소공이 있는 거고, 메비우스 띠가 또 1번인가 2번이 있어요. 알겠지? 1번이었나? 2번이었나? 제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요 소설 안에서만 보면 사실 우리는 옴니버스라는 거 신경 못 써. 못 찾아내. 이거 못 찾아내. 알았지? 그러니까 옴니버스 구성은 아마 수능에서 나오기는 좀 힘들어. 자, 피카레스크식은 요거는 시리즈물 생각하면 돼요. 시리즈물. 뭐 뽀로로 시리즈, 어벤져스 시리즈. 매일매일 하는 일이 똑같니? 싸우는 애가 똑같니? 아니지. 사건이 한 명의 주인공 속에서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되는 건 안 쓸 거예요. 자, 여로 무슨 말일까? 로. 그렇지. 길, 여행. 뭔가 여행을 가면서 느끼는 거. 여행을 가면서 느끼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 자, 여행을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여행길을 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갈 수 있는 거. 의고 기억나니? 만세전? 만세전은 동경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겪었던 거.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있어요. 이제 원점 회귀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소설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전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하나 있지. 고전 소설에서. 무슨 전? 공방전. 아니지. 무슨 전이지 이번에? 내가 갑자기 기억 안 난다. 공방전 맞냐? 공방전 맞지. 야, 숙향전은 아니야. 근데 요것도 전의 일부긴 해요. 근데 공방전, 숙향전 이런 전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대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공방전 공부된 사람 혹시? 공방전 모르는구나. 그래, 맞아. 야, 공방이라고 하는 게 공자가 동그라미 공자고요. 방은요 이렇게 생긴 모방. 모가 난 이거 뭐처럼 생겼어? 엽전. 그래,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럼 자, 돈을 우리가 인물화 시켰네. 의인화 시켰네. 자, 요런 소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전체 소설이라고 해요. 앞에 가짜는 무슨 느낌이니? 가. 야, 저쪽으로 가. 이게 아니잖아. 거짓. 그치? 자, 원래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대기인데, 요거는 돈에 대한 이야기, 공방전은 그래서 가전체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평가가 드러나는데, 그리고 뭐 숙향전이나 무슨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들 같은 경우는 평가는 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미리 때려버린 경우도 있지. 어디에서? 서술자의 서술에서, 고전에서. 서술자의 입으로 때려버린 경우도 있잖아. 그쵸? 자, 그런 거 종류 생각해 주시고. 자, 문체에서 모르는 단어 없죠? 구어체, 문어체, 간결체, 만열체. 구어체는 말로 하는 거. 굽는 거 아니야. 말로 하는 거야. 입구자야. 문어체는 글로 쓰는 거야. 요거 두 개가 일치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니? 언문일치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글과 말이 일치해서 쓰는 거 우리 언문일치. 언문일치 요새 여러분들은 다 언문일치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요 문어체의 글이 조금 읽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전소설이 요런 말투가 좀 특이하다라는 거. 간결은 짧게 쓰는 거. 만연은요 길게 연장시켜서 쓰는 거. 근데 간결체의 효과, 무슨 효과가 있을까? 빨리빨리 전환, 이야기가 빨리빨리 전개되고 혹은 뭔가 긴장감을 부여하게 돼요. 누가 있다, 왔다, 들린다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그래서 뭐 긴장감 유발할 때 많이 써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간결체 효과는. 자, 의고적 문체라는 건 뭘까? 자, 의고 애들이 쓰는 문체일까? 의고, 이거 예스럽다. 아주 예스럽게 한자식 말투로 많이 쓰는 거, 한문식 말투로 많이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의고적 문체라는 단어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의고적이라는 단어보다 아마 예스럽게 뭐 한자식 말투로 많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현악하고는 구분돼야 돼. 아까 현악이란 단어는 뭐야? 한자를 사용할 때 현악은 내가 뽐내려고 쓰는 거고, 예스러운 문체는 어디서 써야 되겠니? 일반적으로 자기가 뭐 양반들이 주로 쓰면 예스러운 문체가 쓰이겠지. 응?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체와 구성의 유형이었는데, 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소설에서 우리가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소설의 주제를 물어보는 거는 좀 반칙이에요. 왜? 전체를 주지도 않은 채 어떻게 물어봐? 안 그래? 시는 주제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시는 다 줬으니까. 선생님 다 안 주는 경우도 있지. 아이, 그런 경우 빼고. 가사 빼고. 그치? 그럼 자, 주제를 그럼 어떻게 찾을 건데? 보기에서?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이 주제가요, 결말의 방향과 꼭 관계 지어줘야 돼요. 소설의 결말의 방향성과 이 주제는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주제는 작가의 생각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문제의식이에요. 소설가는요, 우리에게 재미를 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요, 원래 소설가들의 마음, 기본 마음가짐은요, 뭐냐면 사회를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려고 쓰는 거예요. 애정소설, 뭐 판타지 소설 이건 우리에게 흥미잖아.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소설은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이번에 소설들이 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현대소설들 다 기억나니? 사촌, 두파산, 유해, 뭐 복덕방 다 문제의식 제기가 되고 있거든. 그게 다 주제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이 결말의 방향성과 관계 있다라고 한다면, 야, 저기 맞아, 주혁이가 뭐야? 우리 동네 김씨 혹시 공부된 사람 됐어? 자, 우리 동네 김씨에서 그러면 작가는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그치, 김씨 편을 들어주는 거지. 그럼 김씨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농촌에 일을 하는 농사꾼이었거든. 그럼 그 사람 편을 들어줬다는 거는 그와 대비되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다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소설 줄거리 읽으면서 좀 잡고 가시면 좋아요. 주제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인물을 어디를 좀 편을 들어주는가. 마지막에 결말에서 그 김씨가 만약에 이렇게 뭐 김씨가 이렇게 좀 응원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김씨가 깨갱 못하면서 끝나봐. 막 깨갱 아무 말도 못하면서 끝나봐. 미안해, 여기 공부한 사람만 기억하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주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또 다른 얘기 해보자.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 아니? 모르니?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아는 소설 하나만 들어줘라. 빨리 아는 소설 하나만 들어줘라. 좀 제발 좀. 야, 쉬운 소설도 괜찮아. 빨리. 커피 따님. 커피 땄니? 야, 그래. 커피 땄니 해보자. 커피 땄니에서 이인국 박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근데 이인국 박사가 계속 잘 되고 있어. 그치? 근데 잘 되는 모습에 대해서 결말의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었어? 결말까지 안 읽었지? 기억 안 나지? 계속해서 이 사람은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 작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인국 박사가 봐봐. 마지막까지 너무 잘 되고 행복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그럼 주제는 뭐야? 우리 모두 다 친일하자. 혹은 친미하자. 이런 거잖아. 방향이 완전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주제는 항상 이 결말 부분, 그리고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항상 줄거리 정리할 때도 그 주제의식. 그러니까 주제를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제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근데 주제의식 정도. 누구 편을 들어주는가. 그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주제는 이런 갈등과 이런 주제가 결합이 돼서 소설이 하나의 유형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소설의 유형화는요, 크게 보면 우리 고전 같은 경우는 전쟁 소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애정 소설 있죠. 가정 소설 있어요. 그리고 비판 소설 혹은 풍자 소설. 저는 뭐 고전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만 좀 나눠요. 요 정도로만. 이번에 9월 모의고사 고전 뭐 나왔었지? 고전 소설? 고전에 뭐 나왔었지? 그거 뭐야? 정시부인. 뭐 나왔더라? 남자. 수경난자전. 그치? 연계는 안 되는데 수경난자전. 맞아. 수경난자전 그럼 어디에 들어가겠니? 애정소설에 들어가겠지. 그치? 가정소설에 들어가지. 가정소설. 애정이기도 하고 가정소설. 왜? 수경이가 좀 모함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리고 애정소설이 6월달에 상사동기라고 나왔었지. 자, 안 나온 거 뭐예요? 전쟁소설과 풍자소설. 근데 이 전쟁소설 같은 경우는 영웅소설하고도 연결될 거예요. 작년에 최척전 내가 누누이 강조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나왔어. 하나 더. 그럼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이게 갈등 구조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져 버려요. 현대소설은 진짜 별의별 갈등이 다 있지 않니?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비판, 사회 비판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소설일수록 사회 비판을 떠나서 얘기를 못해요. 뭐 영마 같은 경우는 사회 비판은 아니겠지만 현대소설에 가까워질수록 최근의 현대소설일수록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설의 어떤 구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자, 이어서 자,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다 요거 다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이거 성격 변화에 대해서 성격 혹은 캐릭터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입체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좋았던 사람이 개가천선에서 착해져도 입체적. 혹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착했던 사람이 나빠지는 것도 입체적. 근데 별로 안 나와요. 평면적은요. 늘 착한 사람, 늘 나쁜 사람. 흥부와 놀부 정도. 자, 전형적과 개성적인데 제가 여기 표시 달리했던 거 보여요? 다르죠? 자, 평면적이랑 입체적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전형이랑 개성은 둘 다 가능해요. 전형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사람, 그 시대의 대표적. 개성이라는 거, 얘는 좀 독특해. 아까 그 껍빛단지 이인국 박사는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왜? 기회주의자라는. 그런데 개성적이기도 하다. 왜? 그렇게 친수했다가 친일했다가 친미한 사람이 있냐? 없지. 그런 것들은 이제 둘 다 공존 가능하다. 몰라도 괜찮아. 자, 주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인공에 비슷합니다. 반동은 띠용. 그치, 거기에 반동을 일으킨 사람. 갈등 일으킨 사람. 우리 뭐 북한에서 그랬고죠. 반동 분자는 이런 식으로 반동 분자. 갈등 일으킨 사람. 알겠지? 그럼 이거는 이제 인물의 갈등 보면 되겠네. 여기 있는 갈등. 그렇죠? 갈등을 보면 될 거고요. 항상 우리 인물 잡을 때는 성격, 심리, 생각. 이거 꼭 생각해 줘야 돼요. 알겠지? 그럼 성격, 심리, 생각 어디에서 나올까? 서술어. 서술어 기준으로 똑같아요. 시랑 소설 뭐 문장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다 서술어 기준이에요. 서술어. 알겠지? 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겠죠. 갈등에서는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세계와의 갈등이라고 해요.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 혹은 세상과의 갈등. 내적 갈등은 혼자의 고민일 거고요. 자신의 생각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혹은 뭐 서술이 되겠지. 서술로서 전달이 되겠죠. 외적 갈등의 대표적인 거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혹은 인물과 사회, 뭐 운명, 이번에는 운명도 하나 나오죠. 역마라고 하는 운명. 그러면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거, 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나오면 꼭 읽기 어려우면 인물관계도 그려보세요. 자, 그러니까 처음 보는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관계도를 그 당시 현장에서 그려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수능 특강에 나온 작품들 몇 개 없어, 진짜 소설. 얘들아, 20 몇 개밖에 안 돼. 그치? 진짜 몇 개 안 돼. 그거 인물관계도만 그려보세요. 누구랑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는지. 줄거리 보면서. 도식화하기. 그러면 누가 누구 편이구나 딱 보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쉽게 잡고 그냥 보자마자 풀 수도 있어요. 알겠어? 자, 인물관계도 꼭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인물관계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소재예요. 소재라는 거는 거기서 쓰이는 어떤 모든 재료겠죠. 그래서 소재. 하나 더 배경. 얘네들은 동시에 처리할게요. 둘 다
의미 기능 역할 찾아줘야 돼요. 배경의 의미, 배경의 역할, 또 배경 속에서 뭘 했는지, 또 소재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 자, 우리 다시 만나오 해갖고 칼을 딱 거울을 딱 부러뜨려서 줬어. 그럼 그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어? 내가 우리 다시 만나오 낭자. 네, 낭군님. 하고 딱 잘라서 줬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단서가 되겠지, 나중에 만나니까. 심지어 그런 소설을 듣는 거 알아? 그렇게 잘라서 줬거든? 근데 남자가 한 6년 동안 진짜 엄청 고생을 한다? 그래갖고 몸이 빼짝 말라갖고 옛날에 그 사람인지 못 알아볼 정도야. 그러더니 그 거울 가져왔어. 남자, 나 돌아왔어. 어? 너 누구예요? 나 거울 이렇게 맞춰보더니 낭군님.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런 소설도 많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뭐 갈등의 매개체인지 아니면은 뭐 단서인지 힌트인지 뭐 사랑의 매개체, 사랑의 징표 이런 의미들 투영되잖아. 결국 여기서 함축적인 의미들 발생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배경 같은 경우는 사실성을 부여해줘요. 사실성 부여 몰라도 괜찮아요. 소설은 허구인데 그나마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그럴듯하게 읽힌다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있겠죠. 사건의 개연성을 좀 일으킨다라는 거. 그리고 분위기를 좀 형성시켜주고요. 뭐 밤이다, 시간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그리고 약간의 암시까지도 준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을 때 생각해주면서 읽어줘야 돼요. 소설을 읽을 때요. 요 개념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시 읽을 때는 여기 펴놓고 여기 왼쪽에 놓고요. 한번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처음부터 한 번에 안 된다면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표현적인 부분, 이미지적인 부분 나눠서 하나씩. 그럼 최소한 3번을 읽어야 되겠지? 그리고 소설을 읽을 때는 자, 줄거리 하기 전에 그냥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만 보면서요. 아, 여기서 지금 장면은 어디서 끊어야 되는구나. 여기서의 소재는 뭐가 나왔구나. 배경은 뭐가 나왔구나. 인물 간의 갈등은 뭐구나. 장면 단위로만 끊어가면서 여기 있는 거 다 찾아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체와 체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항상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문학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여러분들 감으로 찍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 개념.